네, 반갑습니다. 독거 투자할지입니다. 동거 투자할지를 계속 찍다가 독거 투자할지를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여행 중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또 동거 투자할지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부산으로 또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은 약간 해프닝 같아요. 트럼프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이 밀당하는 관세를 가지고 밀당하는 이런 일들이 한 1년 반 이상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역시 이게 쉽게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 자체가 트럼프 일기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 구성들, 중국이 만들고 수출하는 그 상품들 자체도 상당히 경쟁력이 이제 좀 많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히토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7, 80% 정도의 생산량을 중국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전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4월달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됐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쉽지 않을 거고 질질 끌리게 될 것 같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은 4월만큼 이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관세로 인한 그런 그 영향들 이런 것들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별로 없었죠. 4월 이후부터는 시장을 막 흔들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흔들긴 흔들었는데, 이 흔든 이 정도 자체가 금요일날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5%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8월 달에도 아마 초쯤에 시장이 한 4% 정도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S&P 500 기준으로. 그리고 9월 달에도 4% 정도의 그런 뭐랄까 그 코렉션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것 그냥 지나간 일이다. 찻잔석의 돌풍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미국 시장 선물 열린 거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지금 S&P 500은 플러스 1.15% 정도 플러스 예상이고요. 나스닥은 1.76% 정도 그러니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70% 정도? 금요일 날 폭락분의 한 70% 정도를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한 마이너스 1.7% 코스피가 그 정도 마이너스 정도 시작했는데,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마 약보합 정도로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대략 보면 마이너스 0.72% 정도로 마무리된 거 보니까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그 10월 중순 코렉션, 뭐 14타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지나간 해프닝 정도 끝나게 될 것 같고, 사실 관세 100%뭐 이런 게 지속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미국도 지금 실업률이 아니라 이제 물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시원하게 개운하게 가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관세 100%가 시장에 충격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0%의 관세를, 100%의 관세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코인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 독고 투자였나? 동고 투자에서 비트마인에 대한 얘기해서, 동고 투자였구나. 비트마인을 매수를 했다라고, 조금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11% 정도 이제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일이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 마이너스로 좀 빠지긴 했죠. 저도 이제 마이너스 상태긴 한데, 이거는 제가 긴 호흡으로 본 거거든요. 코인 투자할 돈으로 코인보다는 코인을 투자하는 그런 기업을 이제 매수를 한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5년 정도 시장을 보고 긴 호흡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이런 것들, 이런 잔물결에 제가 막 머리가 아프고 뭐 그런 건 없고요. 조금 빠질 때마다 사서 모아가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오늘 저는 저녁 9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제가 좀 사긴 살 것 같아요. 빅테크에서 조금씩 매도를 해서 이런 중간 종목들, 그 코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이제 옮겨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시 2배, 3배로 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여기를 벽을 조금 허물고 이런 중소형 종목들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매매를 계속해서 하면서 약간 리빌딩을 계좌를 리빌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코인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하는 규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는 규모 자체는 한 많아봤자 올해는 10% 정도, 뭐 내년까지 해서 20% 정도, 뭐 이 정도 선, 그 정도 선 많아봤자 20%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 20%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뭐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파트 판돈으로 만약에 코인을 샀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코인 쪽의 변동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등락폭이 크잖아요. 그리고 강남 뭐 이게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로 이렇게 잘 안 가죠. 가더라도 금방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변동이 많이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무지성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가격대가 비싸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싼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이 없이 그냥 먼 미래에는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저도 뭐 그 사람 중에 하나긴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모든 인생을 다 맡겨놓고 거기다 몰빵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에 보게 되면은 뭐 10년 뒤에는 코인이 아파트 이런 부동산 그 수익률을 훨씬 앞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길로 가는 그 수많은 변동폭들, 폭락과 폭등의 그 사이,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변동성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수익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변동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멘탈도 깎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릇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게 되면서 느꼈던 게, 역시 코인 투자는 조금 그래 참 쉽지 않은 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하고는 그렇게 맞는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450불까지도 올라오긴 했었지만 사실 중간에 저는 350불 때 정리를 했었거든요. 뭐 어차피 뭐 200불 때 초반에 많이 샀었으니까 레버리지도 조금 샀었고, 그래서 뭐 괜찮은 수익률 내긴 냈었지만 먼 미래가 창창한 그런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변동성은 사람을 참 뭐랄까 좀 피말리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스타일, 각자 투자 스타일, 그리고 그 위험을, 리스크, 가격 변동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위험 회피 성향, 위험을 감내하는 성향에 따라서 투자의 그런 뭐랄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제 수익률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매달 지금 4%대 가까운 그 코렉션이 있긴 있는데, 이번 달에도 월 초에 없었고 월 중순 10월 10일 정도 이때쯤에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코렉션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은행주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정도의 코렉션이 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이제 2분기 실적, 3분기에 나오는 2분기, 아니, 지금이 잠깐, 이번에 10월달이니까 3분기 실적이죠. 3분기 실적들도 괜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한번 컬렉션을 시원하게 하고 손바꿈이 좀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팔고 싶었던 사람들, 어느 정도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나가고, 그리고 돈을 또 벌고 싶은 사람들, 새롭게 벌고 싶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손바꿈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 룸이라든가 인내력의 그런 룸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손바꿈이 일어나는 거는 시장이 좀 길게 건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새롭게 올라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크게 한번 있게 되면, 사실 큰 것도 아니죠. 2.5% 정도라는 하락이 그 정도 있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쇼커버 같은 것도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시장을 압력하는 하방으로 압력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된 거고, 그리고 레버리지 일으켰던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시장에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부담이 되거든요. 레버리지가 많고 버블이 많다는 거는 시장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 예를 들자면 결국 우리가 모든 지표들 다 보는데 신용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언제든지 던지려고 하는 그런 준비 상태가 있기에 되고, 또 버블이다 이런 센티가 악화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원한 장이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 그 레버리지가 정리가 되게 되면은 또 건강한 상태로 다시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정말 좋은 거죠. 특히 이제 쏙슬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쏙슬이 금요일날 한 19% 정도 빠졌나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반도체 3배 롱인데 한 번에 조정이 세게 오게 되면은 이렇게 계좌를 망가뜨린 거예요. 물론 쏙슬을 가지고 모든 몰빵하신 분들은 뭐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은 잘 없으시긴 하겠지만, 진짜, 이 3배, 2배짜리 레버리지도 사실은 좀 위험한데, 3배짜리는 너무 심하고, 또, 이 반도체, 테크주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왜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시도도 많고, 그리고, 알고리즘 펀드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테크주들에 많이들, 그러니까, 공매도도 하고, 뭐 매물도 많고, 막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월마트라든가, 뭐, 그런 내수주들, 은행주들, 이런 쪽에다가 얘들 베팅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쪽들보다는 이 테크주들에 늘 팔고 나오려고 하는 그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는 웬만하면 레버리지를 좀 걸지 마시라. 부분적으로라도 레버리지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롱런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워낙 이제 그 파이팅이 넘치는 민족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이 하더라도 제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시드머니로 이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강원랜드,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곳에서 날리지 말고,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신성하고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그냥 이런 투기적인 공간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거고, 불 같은 존재거든요. 잘 쓰면 정말 좋은 거고, 못 쓰면 그냥 패가망신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바른 투자, 좀 정석적으로 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약간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4월달, 3, 4월달, 올해 3, 4월 이후로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뒤부터는 뭐 종목들의 리밸런싱은 좀 있죠. 약간 많이 오른 것들은 팔고,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을 좀 많이 샀었어요. 왜냐면 많이 못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글은 상당히 잘할 기업이라고 봐요. 앞으로 볼 때. 그래서 구글 비중이 상당히 가장 이제 비중이 큰 편이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 엔비디아 파는 것들은 중소형 종목들로 이게 싹 깔아진 상태고, 뭐 그렇게 지금 된 상태고요. 뭐 현금을 만들어 놔라, 미래 폭락을 위해서 현금을 만들어 놔라, 뭐 이런 전략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그 금요일날 약간 시장에 하락이 있었는데 2.5% 정도 빠졌는데, 그게 9월 26일날 종가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을 하려면 웬만하면 시장이 한 10% 정도는 빠져줘야지, 그래야지 뭔가 좀 먹을 게 있어요. 시장이 한 15% 정도 빠지게 되면, 10% 정도 빠지게 되면은 종목들은 20, 30% 정도 빠지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최고점이었잖아요.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그때 다 팔고, 계좌인 거 다 팔고, 그리고 금요일날 저점에서 주식을 샀어야지 2.5%, 지수로 2.5% 먹는 건데, 이게 무의미한 거죠. 우리가 최고점도 모르는 거고, 최저점도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반등 거의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날은 뭐 거의 다 이제 복구, 웬만해서는 이제 시장이 금방 복구를 할 거라고 봤는데, 길어봤자 일주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뭐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월요일날부터는 더 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코인도 더 폭락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폭락을 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그 사태는 그렇게 큰 사태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 게임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충격은 시장에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이딩 이런 그 상승 동력이 강력한 장에서는 이런 조정은 깊게 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300개 이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던져드리지만, 대부분 보면 테크에 관련된 정보, 수치들, 이런 것들, 그래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시장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실적이고, 테크주들의 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익의 함수인데, 이것만 보면 돼요. 지금 이 시장의 잔물결, 물가, 매크로, 제가 매크로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누구였죠?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분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시장에 있는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데, 10번을 예측을 하게 되면, 그 경기 하강, 그 불황에 대해서 10번 예측하게 되면 대부분 2번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2번밖에 맞지 않는다. 나머지 8번은 틀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시장을 약간 쇼프팅 하거나, 뭐 이렇게 하락을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그 매크로를 이야기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이야기는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돈을 버시려면 건너뛰시는 게 좋다. 스킵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경제를 잘 보신 분들이지 뭐 잘 아는 분들이긴 하겠지만 예측하는 능력은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진짜 내가 내 돈을 벌려면 그 사람들 말보다는 시장의 어느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이걸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업종과 어떻게 보면 업종과 그 기업 자체의 그런 모멘텀, 이익 모멘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매크로는 정말 미국의 나라 붕괴돼가지고 시장이 폭삭 주저앉는 막 이런 사태는 10년에 한 번 오는 거고, 또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마다 한 번 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뭐 미리 예측해서 이제 뭐 줄인다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매크로 자체가 주식시장에 그렇게 엄청난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시대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매크로가 점점점 지금 되게 좋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막 계속해서 신고가를 오랜만에 또 한 20몇 번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익이거든요. 기업들 이익. 그것도 특정된 업종들의 그 이익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쪽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버블 얘기하고 있고, MIT 교수도 버블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실제 기업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LMM 서비스를 통해서 수많은 업무의 그 효율을 이뤄내고 있고, 저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도 퍼지는 데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을 지금 정말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AI가 우리 인류 75억 명의 인구에 얼마큼 깊숙이 침투해 있는가, 그걸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멀었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빅테크들의 CEO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GPU 칩이 부족하다. 우리가 원활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GPU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부족한데, 이게 쇼티지가 적어도 내년까지 가게 될 것 같다. 그리고 투자는 2030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될 것 같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추세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 비단 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브린 AI라든가 또 뒤늦게 그 AI에 투자하는 그런 나라들, 기업들, 이런 수요를 감안하게 되면 이쪽의 투자는 단지 이제 현재는 미국과 중국 이 정도 선에서 엄청난 이제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퍼지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 상승률, 이 지구촌의 GDP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세계의 성장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고, 또 이제 그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낮춰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그리고 현재 이 AI 혁명, 이 세 가지 혁명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AI가 훨씬 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래에 언젠가는 제가 죽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AI가 결국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 생각은 그 캐나다에 있는 AI 창시자 같은 분, 그 교수님, 그분도 그런 얘기를 이미 하셨던 거고, 저는 상당히 이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마크 주커버그라든가 제프 베조스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거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땅에다가 벙커를 지금 짓고 있대요. 엄청난 벙커들 다 짓고 있대요. 왜냐면 AI가 지구를 공격하는 날이 언젠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살아남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래다가 뭔가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 레리 페이지도 뭐 짓는 것 같고 정말 여러 거부들이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은 AI 시대에 있어서 천병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AI가 그만큼 상당히 큰 충격이 있는 거고 또 그 전에는 우리가 AI를 10분 잘 이용을 하겠죠. 아주 원활하게 잘 이용하겠지만 만약 얘들이 이제 ASI인가요? 그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이 정도 수준을 가게 되면 인간보다 훨씬 인간의 한 몇 배나 되는 한 10배 이상 되는 뭐 이 정도의 지능을 갖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2030년도에 뭐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워낙 지금 기술의進歩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뭐 우리가 뭐 시체말로 뭐 소라라든가 뭐 그 나노 바나나 이런 것들 보면서 몇 개월마다 업데이트된 거 보면서 상당히 대단하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들 보면 상당히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 삶을 많이 바꾸긴 하겠지만 만약 얘들이 지능 가지고 인간 돼서 뭐 사유하고 철학하면서 얘들이 필요가 없는 존재다,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하여튼 엮기로 많이 샜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그게 뭐 버블이 일어나는 상태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고 워낙 그 빅테크 5개 기업들이 1년에 버는 돈이 500조 원이 넘어요. 500조 원 넘고 대부분의 그 자금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GPU 서브 센터에다가 그거 보게 되면은 뭐 부채가 성장을 이끄는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성장을 이끄는 그런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특별히 이제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쪽도 사실은 엄청난 지금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은 쪽들은 이쪽에다가 좀 투자를 좀 해줘서 같이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 저는 좋게 봐요. 뭐 한쪽에서는 뭐 폰지 사기 같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딴에서의 투자가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어차피 성장이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게 왜 이렇게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 뭐 금융, 뭐 정유, 뭐 화학, 뭐 제약 이런 쪽들이라기보다 물론 그쪽도 성장이 있긴 하지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반도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지금 GPU 땅에서도 많이 벌고 있죠. 지금 몇 년째. 근데 D램 쪽에서도 다시 이제 돈을 벌면서 이쪽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년까지는 100%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하드웨어 단에서 이 반도체 칩 단에서는 상당히 큰 엄청난 지금 그 웨이브가 일어나고 있어요. 실적의 웨이브가 이런 상황이고 그 무겁던 돼지 같던 그 삼성전자 5만원짜리가 지금 9만원이 넘어서 10만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코스피 상승률의 거의 7, 80% 이상은 이 두 기업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기업들이 쌍두마차로 정상적인 밸류를 이렇게 시장에서 봐주게 되면은 4,000포인트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예전에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전 해외에 있었지만 그 계엄 사태 때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이게 한국으로 지금 다시 이제 그 4월 달 총선 바로 전에 4월 달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더 들어오고 14조가 들어오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이 지분율 코스피에서 지분율이 33% 됐는데 지금 한 29% 정도. 근데 여기에 이게 이제 33%까지 올라가려면 한 50조 정도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코스피가 4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지금 문제긴 한데 환율 지금 143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환율은 좀 1,400원대에 머무는 게 좀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점점 수출 경쟁력이 지금 이제 밀어내기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출이 나쁘진 않는데 수출 경쟁력이 중국한테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윤석열 정권 그 시절에 특히 우리가 많이 그때 중국한테 제품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추월을 좀 당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또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 반 외국인들 투자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28%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붐을 보면서 또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보지도 않고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금리는 인하가 되는 건 그런 지금 경로 있잖아요. 중국 아니지 일본만 상승으로 가는 그 경로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금리가 내려갈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볼 때는 자산 가격의 할인율이 조금 인하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분모가 좀 늘어나는 그러니까 뭐랄까 가격이 올라가기 좀 정당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버블이 조금 정당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감안하게 되면 사실은 근데 지금 4% 초반대 이제 금이긴 한데 내년 되면 3%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뭐 3% 초중반까지도 내려간다는 걸 이제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 뭐 너무 밸류에이션적인 그런 접근, 퍼적인 접근 사실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가 0%대랑 5%대 기준금리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그 측정하는 그 기준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뭐 버블이다, 뭐 비싸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약간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은 계속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의 이익, 특히 이제 그 칩메이커들의 이익의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때쯤부터 서서히 그 주식을, 칩 관련된 주식들을 팔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당장 이제 칩 메이커들의 밸류가 비싸다 이렇게 지레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막 주식을 팔거나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둔화된 걸 보고 그때 팔아도 그때 분할해서 팔아도 분기에 조금씩 팔아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칩단에서의 성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 단계인 소프트웨어 추론 단계라든가 또 B2C 서비스들 그러니까 AI의 B2C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때 그런 관련된 종목들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미리 사서 미리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종목을 잘 피킹하고 미래를 잘 읽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재밌는 현상인데 어쨌든 요즘은 그 개인들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뭐 바이오라든가 테크 관련된 그런 쪽에 이미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전 놀랐던 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한국인들의 그 종목 수가 18,000개 넘었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면 코스피에 한 1000개 넘는 종목들이 있고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1000 몇백 개, 1400개 뭐 이 정도 되나요? 근데 해외 투자하는 종목이 18,000개라는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빅테크 위주랑 미국에 있는 그 중소형주들 이렇게 좀 나눠서 투자하고 있는데 뭐 해외 그런 18,000개 되는 종목들이 보면 리스키한 것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복불복일 것도 상당히 많고 그냥 몰빵하고 이런 치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이 멈춘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뭐 해외로 공장에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동남아로 가고 뭐 인건비 싼 데로 가는 거 막을 수가 없고 또 미국이 저렇게 막 독불장국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딸려가는 관세를 피해서 딸려가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뭘 못 만들면 성장이 일어나는 곳에 직접 투자를 해서 그 성장의 상승분을 향유하는 게 이게 최선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사업기미들이 해외로 보낸 돈이 45조 원입니다. 정말 대단한 돈이고 왜냐면 우리나라 유입되는 그 달러 예를 들자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 정도가 그 금액이 한 달에 뭐 1조 2조 많으면 5조 뭐 진짜 많을 때 10조가 있었나? 저 가물가물한데 5조가 넘기 쉽지 않거든요. 5조만 넘어도 엄청난 시장의 그 변동이 있는 건데 근데 45조가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1,430원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주말에는 거의 이제 대중 관세 전쟁이 약간 누그러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타코 트레이드가 지금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1,432원 뭐 이 정도 갔다가 지금 27원 만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내려온 거예요. 여전히 1,430원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공진을 앞으로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달러 베이스의 자산들을 계속 갖고 가시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제가 한 4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는 계속해서 아쉽지만 우리나라에 워낙 소중한 원화인데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렵다는 영국이란 나라, 정말 옛날에 대영 제국이었는데 이 나라 파운드가 그렇게 원화 대비 비싸게 된 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브렉시트 터졌을 때 제가 1430원인가에 그 정도 가격대에서 환전해가지고 여행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파운드 가격 말도 못하죠. 그리고 우리 늙은 병자라고 하는 유럽의 유로화보다도 우리나라 원화가 상당히 약화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 좀 안타깝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드릴 말씀 있게 되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 서울에서 사온 소니 FX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어두운 환경인데 이 모니터 앞에 있는 모니터 35인치 모니터 화면 하나로만 지금 조명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화면이 어떻게 잘 찍혔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저도 이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있으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누카 꿀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